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가 떨어졌다는 확신을 하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6월 인하설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통화가치 급락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두 나라 경제 수장이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중동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연료비에 민감한 항공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이어져 휴가철 항공요금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 입장보다 한층 더 강경하게 물가가 떨어졌다는 확신을 하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6월 피벗을 공식 철회함과 동시에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포럼 행사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매파적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지난달 고용시장과 제조업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가운데 물가 지표마저 연초 이후 3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란 이스라엘 확전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연초 이후 17% 가까이 치솟으며 5개월 내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57%까지 오르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도 참여자들은 5월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첫 금리 인하가 9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 are going to be fewer rate cuts, if any at all, this year. And from a fixed income standpoint, investors are seeing that yields are going to stay higher for longer. And so you're now starting to see yields move up. 대다수 월가 분석가들도 6월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고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가파른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미국 경제에 건실함이 유지될 경우 연준이 다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2.3%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악화한 중동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이 고금리와 고환율, 고유가, 이른바 3고 위기가 이어진다면 2.3%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달 초순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5달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보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전망치까지 올려잡으면서도 한국은 제자리에 묶어뒀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냥 유지를 했고 대중 수출은 증가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조업 제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번 IMF 전망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리스크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동 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안팎,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이러한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에너지 수입액 증가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로 국내 총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뚜렷한 수출 호조세와 하반기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 회복을 공언했지만 삼고 위협의 2%대 성장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다. 수출 회복도 막 엄청난 회복은 아니고요. 중동 전쟁의 그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작용된다는 그만큼 성장세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으며 1%대로 추락한 잠재 성장률 반등도 멀어지는 분위기.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마저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의 고착화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항공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인력을 늘린 항공업계는 이 가뜩이나 비수기인 2분기가 걱정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기준 국제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2.48달러. 최근 3개월 항공유가 추이는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4%가량 올랐습니다. 항공유는 원유를 끓여 분류한 등유를 정제해 만듭니다.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오를 경우 항공유 가격도 비싸지는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란산 석유에 대해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항공유 가격도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항공유는 항공사 매출 원가의 3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항공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어제 한때 원달러 기준 1,400원대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점도 고민입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와 기자재를 리스로 빌리거나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 대부분 외화부채를 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 환율 상승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줄여 매출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환율 상승은 외화 부채 및 외화 결제가 많은 항공업계 특성상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이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서 대응책을 고심 중에 있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인력을 확충한 항공업계는 비수기인 2분기가 걱정입니다. 대형 항공사 2곳과 저비용 항공사 3곳의 지난해 연간급여 총액은 2조 8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환율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짧은 연휴로 수요가 몰리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비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반면 고환율이 즐거운 기업도 있습니다. 이 최근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높여잡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입니다.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이 고환율 효과와 미국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수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매출에서 달러 비중은 97%.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오는 24일 발표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계약 기준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탑라인이나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득일 수밖에는 없죠. 1, 2, 3공장 풀가동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4공장 가동률이 상승한 것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도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신규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 고객사 비중이 55%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계약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전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선 현재 70만 원 후반대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하반기엔 1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2021년 8월 18일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3년 만에 주가 100만 원인 황제주에 다시 복귀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환율이 뛰면서 수익률이 오른 투자 상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상장지수 펀드 ETF 가운데 환 노출형 상품의 수익률이 뛰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1년 반 만에 1,400원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강달러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환 노출형 상품이 환 해지형의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의 수익률은 4.09%로 환 해지형보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연초 이후로 넓혀보면 수익률의 차이는 2.5배 수준입니다. 환 해지형 상품이 인기를 끌던 지난 연말 이후 불과 3, 4개월 만에 180도 바뀐 상황. 강달러 시기엔 환율의 등락이 수익률로 직결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과 채권도 달러 가격이 비싸진 만큼 단순 가격 상승폭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1,400원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장난 찍고 내려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400원대 터치하니까 영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드 개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상단 자체가 캡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죠. 1,440원을 돌파했던 2022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오히려 지금의 환율 급등은 오버슈팅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침체 우려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과 달리 현재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늘었고 해외 직접 투자 자금 유입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외환 시장의 수급도 안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환율 상승에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은 이유도 이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 노출 상품의 차익 실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매도 시기 역시 지금부터 차익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대부분인 가운데 추가적인 환해지 상품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될 경우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남겨둔 가운데 보유 중인 환 노출형 상품만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추가적인 매수는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위기엔 더 빠지는 한국 증시. 코리아 밸류업을 외치고 있지만 또다시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2달 만에 2,600선이 붕괴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결국 2,58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세계 주요 증시 등락률을 살펴보니 코스닥 지수 무려 7% 가까이 빠지며 G20 주요 지수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밑에서 네 번째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 지수보다도 국내 증시의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일주일로 좀 시간을 좁혀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역시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으로 인해 니케이와 인도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타격을 받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만이 지수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올 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오름세로 인해서 상승 랠리에 성공을 했지만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외국인이 등을 돌린 영향으로 지수 하락으로 직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 또 달러 강세의 견고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증시가 투자 매력도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관 역시 지수 방어보다는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봐서 의견을 종합해봤더니 추세적인 약세장은 아니지만 변동성 주가가 확대되는 모습이 있어 이를 좀 주시해야 된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었습니다.
특히나 실적 민감도가 높은 장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ASML이 예상보다 밑도는 실적을 내놓은 데 더해 내일 대만의 TSMC 실적까지 예정된 만큼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오는 1일 미국 FOMC와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지표 등이 발표되는 만큼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향방을 이 지표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고환율로 인해서 변동성 장세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장세에서는 수출주나 고환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대피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지역조합에서는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규정을 바꿔서 대상자가 아닌데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신협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A씨. A씨는 지난해 같은 조합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려 3억 3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표준 규정 중 임의 규정을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이사장 또는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신협 중앙회 종합감사에서 퇴직 후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임돼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개선 조치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권고로 마련된 이 규정들은 사실상 지역조합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통상 신협조합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 규정은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구분되는데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은 임의 규정에 속해 있어 당국이나 중앙회의 승인 없이 지역조합의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해당 조합의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의 이 신협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수정했고 같은 조합에서 상임 임원으로 갈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에 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서 조합이 할 수 있다, 조합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당국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수정해도 지역조합의 이사회만 설득하면 승인이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최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횡령이나 편법 대출과 같은 도덕적 해이, 여기에 건전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당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합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뚜렷한 효과가 증명됐다는 점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최저 1%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을 통해 생긴 돈은 집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전세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3월 말까지 18,000건, 4조 5천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정책 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지난 1월과 2월을 합쳐 1조 3천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집값 반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래량을 지난 4분기보다 회복시키는 모습을 나타낸다든지 서울의 가격이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 변동률로 전환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상 주택의 가격과 평형 등의 제한을 둔 핀셋 상품인 만큼 정책 효과의 상한선이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도 수혜 대상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가격이 평당 3,800만 원을 돌파한 만큼 대출 요건에 맞는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요건을 완화해 정책 사정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작은 집보다는 국민 평형 위주로 보다 보니까 84제곱을 서울에서 9억 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마음껏 지역을 고를 수 없고 이제 주변 지역으로 좀 밀려나야 된다는 점에서 좀 가격 기준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저출생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실제 효과를 봤던 정책 금융 상품을 손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지금 시점이 사실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투기 수요를 자극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서 하향 안정화를 읽다 보니까 출산 가구를 또 늘려야 되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는 만큼 자녀들의 출산 시기 자체를 24개월이 아니라 뭐 36개월이나 48개월로 가계대출 증가세와 시장의 수급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책 당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저희 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셜 AI입니다. 소셜 플랫폼에 AI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득을 저희 생태계 소셜 플랫폼에 제공을 합니다.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유저들 이들이 소셜 플랫폼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리워드를 제공하는 웹2 환경에 있는 소셜 플랫폼을 저희 생태계로 영입하는 것을 기본 사업 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그 영입하는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웹3 사양을 제공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AI 솔루션을 저희 생태계 소셜 플랫폼에 제공을 합니다. 셀러비를 통해서 와치투원 방식으로 셀러비 포인트를 얻는다고 하시면 저희 펜시 월렛에서 토큰으로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ERC20 표준 계약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졌고요. 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결제 서비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NFT 광고 이용권, 운영권을 판매하는 이러한 사업을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